1994년 9월 중국 흑룡강성 숭화강 인근을 지나던 남성이 강변에 버려져 있는 고기 덩어리 같은 물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워낙 인적이 드물고 사람 왕래가 적은 곳이어서 가축이 돌아다닐 만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기 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성이 그곳에 도착해 덩어리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사람의 토막난 시체였습니다. 이게 또 뭐야? 주위를 둘러보던 남성은 시신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비닐에 담겨져 있던 토막난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트어져 물불이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967년 중국 흑룡강성 지아모스시 화추안시엔 마지아춘에 거주하고 있는 마 씨는 부인이 셋째 딸을 출산하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자식 욕심이 많았던 마 씨는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세 번째 아이라는 가명으로 산냐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산냐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귀여운 미모로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자 아버지는 산냐를 호적에 올리면서 이름을 고울염, 붉은 홍, 염홍이라고 지으며 꽃이 붉게 물들다는 뜻으로 예쁘게 성장하는 딸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염홍이 성인이 되어 혼기가 차자 주위에서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수많은 남성들이 혼인을 제안했으나 아버지는 이왕이면 돈 많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 어려운 집안 형편을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염홍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소문난 청후와 결혼한 후 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홍은 결혼 후에도 남성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으며 문제를 일으켜 부부싸움이 잦아지더니 1993년 마침내 이혼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염홍은 이혼 후 위자료를 받아 홀로 자무스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번 기회에 남편으로 받은 위자료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의류 매장을 열어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만 살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옷장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해 시작한 옷가게는 얼마 못 가 월세도 못 내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옷가게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그녀는 월세도 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옷가게를 정리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돈으로 월세가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방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1994년 3월 염홍은 자무스 시내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기로 하고 인근에 월 100원, 한화로 약 2만 원 정도에 얻을 수 있는 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저 혹시 월 2만 원짜리 방 새 놓으셨죠? 네. 혹시 그 집 아직 나가지 않았나요? 네. 2만 원짜리 방은 아직 남아 있어요. 염홍은 사정 이야기를 하며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원룸 보증금이 없이 1개월분 월세를 지급하며 월급을 받는 대로 매달 월세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염홍이 원룸의 임시방편으로 숙박은 하고 있었지만 워낙 돈이 없었던 터라 한 달치 월세를 선지급하고도 생활이 아주 빠듯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과 친해지기 위해 식료품점에서 기간이 지난 물건들을 사장의 허락을 받고 가져와 집주인에게 나눠주며 친분을 쌓았는데 언니, 집에 있어? 언니,
이거 마트에서 좀 남은 건데 형부하고 애들하고 같이 요리해서 먹으라고. 너는 참 마음씨도 없다 얘. 매번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쩌니? 그나저나 혼자 사느라 얼마나 힘들어. 다음에 돈 줄 테니까 퇴근하는 길에 채소 좀 가져와. 네, 알았어요. 1개월 후 여몽은 진분이 쌓인 슈에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갔습니다. 언니, 다음 주가 월세 내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마트 사장이 아직 수급이 안 됐다면서 월급을 안 주고 있어요. 저는 생활비도 떨어져 가는데 월급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뭐? 마트 사장 이놈도 정말 못됐네.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언니, 내가 당분간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월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이런 부탁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장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여몽은 슈에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흐르는 눈물을 계속해서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약한 슈에는 여몽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급속도로 정이 들어 여몽이 마치 잠에 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슈에는 그녀의 사정을 듣자 어쩜 좋아. 언니라는 사람이 내가 이런 사정들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었으니 어쩜 좋아. 얼마나 못된 인간이니. 슈에는 눈물을 닦으며 그래, 걱정 말고 이번 달부터 그냥 50이야만 내. 그것만 받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고. 너하고 나 사이에 이깟돈이 무슨 문제인데. 슈에가 여몽의 두 손을 꼭 잡아주자 여몽은 언니,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고마워. 슈에가 여몽을 껴안고 토닥여주자 여몽은 그제서야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슈의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여몽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자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슈에가 다시 방문을 열고 나오며 여몽을 붙잡았습니다. 너, 그런데 순간 여몽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네, 언니,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월급도 못 받았다면서. 슈에는 여몽이 월급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아 당분간 생활비라도 하라며 용돈을 주기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순간 여몽은 슈에가 본인 앞에서 크게 벌린 돈이 가득한 지갑을 보여주자 흥분이 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대충 보아도 5,000위안은 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슈에는 지갑에서 200위안을 꺼내 여몽에게 내밀며 너 일단 이거 받아. 그리고 이걸로 당분간 식사 거르지 말고 꼭 밥은 챙겨 먹어야 한다. 여몽은 슈에에게 말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녀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언니, 나는 가족보다 언니가 더 가족 같아. 절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여몽은 슈에를 껴안은 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몽은 슈의 지갑에 가득했던 돈을 보고 잠을 자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아, 미치겠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100원짜리가 수십 장은 되어 보이던데. 여몽은 침대 반대편으로 돌아 누우며 지갑에 있는 돈만 해도 그 정도니 집안에 숨겨놓은 돈 얼마나 많다는 거야. 생긴 건 꼭 떨어진 애호박 밟아서 터진 것 같이 생겨가지고는. 질투심에 분이 풀리지 않아 뜬 눈으로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던 그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평상시와 같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슈에는 친동생처럼 생각했던 여몽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며 그녀에게 잠시 집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저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 고향에 있는 조카가 결혼을 하거든. 한 보름 정도 다녀와야 해. 그래서 얘 아빠랑 우리 가족이 모두 고향집에 가야 하니까 잠시 집을 비우는 동안 집을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그랬지. 언니도 참 그런 걸 부탁이라고 하는 거야? 언니는 내가 친언니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부탁이라고 할 수도 없지.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그럼 난 너만 믿는다. 26일 기차니까 그때 와. 여몽은 슈에의 부탁을 듣고 원룸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 여몽은 조카 결혼으로 고향집에 간다는데 친지들한테 용돈도 줄 거 아니야. 평상시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은 돈을 얼마나 많이 찾아놨겠냐고. 다음날 여몽은 약국에 들어가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수면제를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놓은 후 종이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여몽은 콧노래를 부르며 깊이 잠들어라. 이거 먹고 깊이 잠들어라. 내가 모두 가져가 버릴 테니까. (1994년 8월 26일) 오전 슈에는 여몽에게 오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야 해서 늦지 않게 기차역에 가야 하니 본인들은 먼저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몽은 언니 잠시만. 그래도 친언니가 고향 간다는데 요리 잘하는 동생이 점심은 먹여서 보내야지. 그냥 가면 나 섭섭해 할 거야. 점심? 늦을 것 같은데. 언니, 나 음료수만 사가지고 곧바로 올라갈게. 조금만 기다려. 여몽은 슈의 가족이 출발하기 전에 마트로 달려가 맥주 1병과 음료수 2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준비해둔 수면제 가루를 맥주와 음료수병에 들이부었습니다. 계속해서 뛰어다녔던 그녀는 이마에 땀이 고여 흐르고 있었고 언니, 내가 좀 늦었지? 얘는 무슨 점심을 다 해서 먹여 보낸다고 이 난리니? 참. 그래도 이 사람 정이란 게 그런 게 아니지. 여몽은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가 빠른 손놀림으로 서너 개의 요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홍아, 얘 무슨 땀을 이렇게 흘리니? 이마에 땀 좀 봐.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후
요리를 마친 여몽과 슈에는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잠시 떨어져 아쉽기는 하지만 잘 다녀오라는 의미의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몽은 준비해둔 맥주를 식탁 아래에서 들어올리며 맥주병을 따는 척했는데 언니, 형부, 우리 건배나 한잔해요.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한잔 하자고요. 아이고, 여몽이가 웬만한 가족보다 낫구만 그래. 자, 그럼 우리 건배 한잔 할까? 아, 저기 건배하는 김에 애들도 같이 해요. 슈의 가족과 여몽은 식사를 맛있게 한 후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져가는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슈에는 내가 왜 이러나? 슈에가 주방 바닥에 쓰러진 후 남편과 아이들이 차례대로 쓰러지고 술잔을 기울여 들고 있던 염홍은 아이씨, 빨리 처먹고 자빠지던지 갈 길을 가던지. 이 사람의 애간장을 두고 지랄이야. 염홍은 형부의 뺨을 때려 정말 기절한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그녀는 안심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슈의 돈이 들어있던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야, 여몽은 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돈 냄새를 맡으며 그래, 이 맛이지. 사는 게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어디 보자. 그럼 화장대하고 옷장을 한번 뒤져볼까? 여몽은 온 집안을 뒤져 귀금속과 숨겨놓았던 돈을 챙겨 가방에 쑤셔 넣은 후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려던 여몽은 자꾸만 뒷일이 걱정이 되어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친동생같이 생각했던 그녀가 깨어난 후 본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그녀를 추적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훔친 후 멀리 도주할 계획이었던 그녀에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꼴을 당하고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렇다고 저것들을 다 죽이자니 미치겠네. 여몽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한참 동안 갈등하던 사이 고개를 들어 올리던 그녀의 눈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쫓기나 저렇게 쫓기나. 여몽은 형부와 슈에를 순서대로 화장실로 끌고 간 후 다시 집안에 있던 쓰레기 봉투 서너 장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몽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슈의 집에 지인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사람 왕래 가족은 저녁이 될 때까지 집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994년 8월 26일 늦은 저녁 인근 아파트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 왕래가 적어지자 여몽은 슈의 집에 있던 자전거 뒷좌석에 슈이를 담은 검은색 비닐봉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강변으로 달려 덤불 속에 집어던지고 돌아왔습니다. 서너 차례 자전거를 타고 검은 비닐봉투를 버리고 돌아온 그녀는 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표정으로 집에서 나와 기차역으로 도망갔습니다.
1995년 어느 날 여몽은 슈의 가족을 살해한 후 다른 도시로 도망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하나 구매해 임수혜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사치가 심했던 그녀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슈의 집에서 훔쳐간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 혼자 살고 있다고 하자 손님은 잘 아는 결혼정보 회사가 있으니 결혼정보 회사를 찾아가 보라며 소개해 주었는데 여몽은 아무도 본인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 실례합니다. 소개받고 왔는데요. 아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 많이 들었어. 사정이 딱해서 이혼하셨다고. 사장은 쇼파를 가리키며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그 있잖아요. 저희도 상대 남성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몽은 사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니까 그게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었죠. 저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먼저 식사를 하고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그런데요, 글쎄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제가 기다리지 않았던 게 그렇게 서운했었나 봐요.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말해버렸어요. 세상에나!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눈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 저를 집에서 쫓아내듯 쫓아내시고 두 번 다시는 남편에게 소홀하지 말라면서 혼내셨어요. 그 추운 날에요? 옷도 안 입고요? 네. 이야, 정말 못된 시어머니네. 그런 양반은 일찍 돌아가셔야 돼. 더 살아봐야 주위 사람을 고생시킨다니까. 그래서 그건 약과예요. 예? 그럼 뭐가 또 있어? 제가 결혼한 지 3년 동안 애를 못 가졌거든요. 아이고 머니나. 시어머니는 여기서 대를 끊길 수는 없다면서 저를 끌고 수많은 산부인과를 돌아다니셨어요. 용하다는 약방이란 약방은 다 다녀봤고요. 이거 아주 이거 뭐 없을 것들이구만. 결국 어머니는 제가 애를 낳지 못한다면서 결혼생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저를 쫓아내셨어. 어머 어쩜 좋아. 어머 여몽의 울음이 터져버리자 사장은 테이블을 건너와 여몽을 감싸 안으며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 한참 동안 울음바다가 된 후 눈물을 닦던 사장은 내가 이번에는 아주 돈 많고 멀쩡한 놈으로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감사해요. 저처럼 미천한 것한테 과분하게. 여몽은 결혼중마회사 사장의 도움으로 키 1m 80에 얼굴도 잘생기고 직장도 훌륭한 이혼남인 공무원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 남자를 잡으며 예비 신랑인 대경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경의 아버지는 아들도 이미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큰 문제만 없다면 그녀와 결혼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대경은 신혼집에서 그녀와 침대 위에 누워 자기, 잠시만.
대경은 옷장 속에 숨겨놓은 무엇인가를 가져와 여몽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 이게 뭐야? 여몽은 대경이 건네준 통장을 받아주며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나, 자기야, 이게 얼마야? 1, 10, 100, 1000, 2만 위안? 여몽은 통장 속의 금액을 보며 깜짝 놀라 대경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잘 쓸게. 아니, 그 돈 당신 못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신혼살림 마련하자고. 뭐 자기가 다 써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말이야. 대경은 머리를 긁적이며 호두둠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자기. 좌우지간 고마워. 잘 쓸게. 두 사람은 동거하면서 신혼살림 준비할 목록을 적어 내려가며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칠 후 여몽은 무엇인가 다짐한 듯한 표정으로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약국에 들려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마친 여몽은 자기, 우리 이제 신혼살림 준비 막바지니까 근사하게 한잔 할까? 어? 아, 그래. 난 좋지. 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 자기가 고생이 많았지 뭐. 여몽은 수면제를 넣은 맥주를 대경의 술잔에 따르며 자기, 우리 시원하게 건배나 한번 할까? 좋지.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대경은 테이블 위에 쓰러진 술잔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모습으로 머리를 쳐박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몽은 기절해 있는 대경을 화장실로 끌고 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대경을 정리해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숲이 우거진 강변에 차례대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여몽은 대경의 통장에 들어있던 모든 돈을 찾아 도망쳐 버렸습니다. (1995년 6월) 어느 날 산허교 근처 논두렁을 지나던 행인이 뜯어진 검은색 봉투 사이로 튀어나온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머리와 몸통이 없는 자루를 확인하고 분명 인근에 동일한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버려져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인근에 있던 시신을 모두 조합한 결과 피해자는 키 1m 80의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의 신처에 있던 흉터 사진을 가지고 방송과 라디오 언론에 보도해 그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때마침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대경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몽타주와 신체 흉터 사진을 보고 본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역시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본인의 아들이 맞다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경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녀를 검거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라진 겁니까? 이 남편분 통장에 있던 돈은 왜 전부 인출하신 거고요? 아니, 설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얼마 앞두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미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머,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이 돈 때문에 죽이셨어요.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당신 모습도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집에서 나가는 걸 보았다는 증인도 있고요. 여몽은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사건이었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여몽이 처음 살인했던 가족 3명의 시신은 그녀가 도시를 떠난 3개월 만인 1994년 9월 강변 덤불 속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두 번째 남편의 시신은 1995년 6월 강변으로 흘러들어가는 논두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1998년 31살의 나이에 흑룡강성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